저는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세탁소 문을 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제 인생의 문을 어떻게 다시 열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든 것은 그날 저녁 문을 닫던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3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세탁소의 형광등은 여전히 골목길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가던 세탁기가 마침내 멈췄습니다. 둥마이너스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터가 잠들자 방 안에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남았습니다. 물비린내, 비눗물 거품이 남긴 축축한 습기, 섬유유연제의 인공적인 꽃향기, 오래된 섬유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까지 모든 것이 뒤섞인 세탁소만의 독특한 냄새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맡아온 냄새였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익숙한 냄새 속에 낯선 무언가가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 가슴 한편을 짓눌렀습니다. 셔터를 내리기 전 저는 가만히 가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11월 초의 차가운 바람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낙엽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간간히 지나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유리문에 반사되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칠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 보였습니다. 가게 앞 오래된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이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처럼 규칙적이면서도 날카롭게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틱톡, 틱톡. 일상의 마무리라는 익숙한 순간에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부터 저는 늘 이렇게 불안했으니까요. 낮에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역 방송이었고 점심시간에 라디오를 틀어놓고 다림질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아나운서의 침착한 목소리가 작업대 위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연쇄 빈집털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총 5건이 신고되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범행은 주로 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CCTV가 없는 골목 상가를 집중적으로 노린다고 했습니다. 다리미를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세탁소가 있는 이 동네는 오래된 주택가와 작은 상가가 뒤섞인 곳입니다. 골목이 미로처럼 얽혀 있고 CCTV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습니다. 딱 범죄자들이 노릴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올까 하는 생각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년 동안 단 하루도 가라앉은 적이 없었습니다. 3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떠올리려 한 게 아니라 저절로 떠올랐고 요즘 들어 더 자주 더 선명하게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거래처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고 거래처 접대가 잦았으며 그날도 소주 몇 병을 비웠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대리를 불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집이 가깝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대리 비용이 아까웠고 다음날 아침 일찍 차를 찾으러 가는 것도 번거로웠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전조등 불빛이 빗물에 반사되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속도를 줄였지만 취기가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청천동 사거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습니다. 멈춰야 했습니다. 당연히 멈춰야 했지만 저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들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차체가 흔들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사람을 친 느낌, 그건 절대 잊을 수 없는 감각입니다. 뼈와 살이 금속에 부딪히는 그 충격이 손바닥을 타고 팔로, 어깨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룸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우산이 뒤집혀 구르고 있었고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빗물이 그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빗방울이 피부를 찔렀습니다.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피가 섞여 아스팔트 위로 번져갔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지 이름을 불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대답이 없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비 오는 날의 한적한 골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변을 확인했고 CCTV를 찾았지만 전봇대에도 건물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악마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지금 도망치면 아무도 모를 거라는 그 달콤하면서도 끔찍한 유혹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에 전화하려고 했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전화하면 음주운전이 드러나고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회사에서 해고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다시 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지만 숨은 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19에 전화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차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를 봤습니다. 청천동 사거리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30대 남성 이준혁 씨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새벽에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3살짜리 딸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뺑소니 차량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병가를 냈습니다.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차를 폐차했습니다. 급하게 처리하며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사표를 냈습니다. 이사를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이 동네로 왔습니다. 그리고 세탁소를 인수했습니다.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이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쓰러진 사람의 모습, 빗물과 섞인 피, 뒤집힌 우산, 그리고 제가 선택한 도주가 끊임없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날 저녁 셔터를 내렸습니다. 쇠사슬로 자물쇠를 채우며 한 번 더 흔들어 확인했습니다. 단단히 잠겼지만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이렇게 문을 잠갔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안심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이 유난히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흔들렸고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바닥에 드리워졌습니다. 발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아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일렁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3년 전 그날 밤의 비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탁소 문을 열자마자 온몸이 굳었습니다. 셔터가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만져봤습니다. 자물쇠는 그대로 채워져 있었지만 셔터와 바닥 사이에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만큼의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분명히 끝까지 내렸고 확인까지 했는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셔터를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금속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의 세탁소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축축한 진흙 냄새와 그 속에 섞인 어떤 비릿한 냄새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형광등을 켰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진흙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시작해서 세탁기까지 이어지는 선명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신발 사이즈는 270 정도로 보였고 제 사이즈는 265였기에 분명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신발 패턴도 달랐고 밑창의 무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었습니다. 제가 집에 간 사이에 이 세탁소 안으로 침입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계산대로 가서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몇십만 원 정도 되는 현금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고를 확인했습니다. 세제통, 섬유유연제 병, 행거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확인했지만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들어온 걸까요? 돈도 가져가지 않았고 물건도 훔치지 않았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침입한 걸까요? 돌아서서 세탁기를 봤습니다. 발자국이 바로 그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세탁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는 분명히 닫혀 있었고 매일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천 조각이 구겨져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천을 꺼내서 만져봤습니다. 면 소재였고 회색빛이 도는 낡은 천이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한쪽 모서리에 검붉은 얼룩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핏자국이었습니다. 마른 피, 오래된 피하지만 분명한 핏자국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밤, 쓰러진 사람, 얼굴에서 흐르던 피, 아스팔트 위로 번져가던 붉은 자국.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이 핏자국이 그때 그 피와 같은 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습니다. 3년 전 일과 이건 관계가 없고 그저 우연일 뿐이며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천을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 세제통 뒤에 숨겼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이 오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 CCTV를 확인할 것이고 제 신원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다 혹시라도 3년 전 사건과 연결고리라도 발견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3년 동안 경찰을 피해 살아왔습니다. 교통단속도 피했고 민원도 내지 않았으며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죄가 저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날 오전 단골 아주머니가 세탁물을 맡기러 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어젯밤에 골목에 순찰차가 왔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왔다고 했고 빈집털이 때문에 조심하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손에 든 세탁물 접수증을 작성하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떠난 뒤 저는 창고로 가서 그 천조각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핏자국 외에도 천 곳곳에 흙과 먼지가 묻어 있었고 무언가 거친 곳에 쓸린 듯한 자국도 있었습니다. 이 천이 어디에서 왔고 누구의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여기에 남긴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탁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림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성이 들어서는 것을 봤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냉랭하며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며 천천히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세탁하실 게 있으시냐고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계산대를, 세탁기를, 창고 쪽을, 그리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거나 확인하고 있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가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거 못 보셨나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못 봤다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제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저를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두고 갔는데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젯밤 침입자라는 것을, 그 천 조각을 남긴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것을 찾으러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른다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찾으면 연락 달라고 했고 아주 중요한 물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직함도 없었고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남성이 나가기 직전 문 앞에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참 사장님, 3년 전에도 이 동네 사셨나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막혔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라고 3년 전에 이사 왔다고 대답했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는지 저 자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문이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건가? 3년 전 일을, 제가 누구인지를,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는 건가 하는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그날 밤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쓰러진 사람의 모습, 흐르던 피, 제가 선택한 도주가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남성의 마지막 질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년 전에도 이 동네 살았냐는 그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은 질문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그 남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계산대 앞에 서서 이틀만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세탁소라고 물건 보관은 하지 않는다고 거절하려 했습니다. 그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거절하시면 곤란한데요. 사장님도 곤란해지실 테니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전 얘기 말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뭘 안다는 건지 물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알죠. 2022년 11월 15일 밤 11시 32분. 청천동 사거리. 비 오던 날. 정확한 날짜와 시간, 장소였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 동생이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멍해졌고 그의 목소리가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이 치고 도망간 사람. 제 동생 이준혁. 변명을 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도 다 있으니까. 당신 차량 블랙박스 영상, 폐차장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계산대를 붙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그는 상자를 계산대 위에 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자만 이틀 맡아주시면 저도 모른 척 해줄게요. 거래죠. 그리고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열쇠 꾸러미와 반쯤 탄 종이, 그리고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넌 이제 우리 편이야.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범죄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공범으로 만들려는 것이고 과거의 죄를 이용해서 저를 범죄에 끌어들이려는 것입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창고에 숨겨둔 천 조각과 상자를 앞에 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대로 침묵하고 그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평생 범죄 조직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언제 어떤 일에 연루될지 알 수 없으며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경찰의 모든 것을 자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범죄와 과거의 범죄 모두를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되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저를 고발할 수 있고 지금 침묵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3년 동안 도망쳤지만 이제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을 되짚었습니다. 도망치는 것과 직면하는 것, 침묵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천 조각과 상자, 그리고 3년 전 사고에 대해 밤새 적은 자필 진술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탁소 문을 닫고 나서며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저의 피난처였던 이곳을, 숨어 지낸 이곳을 이제 떠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찰서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탁소도 평범한 일상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끝은 지금 도망치는 것이고 진짜 시작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민원실 직원에게 신고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 뺑소니 사건과 최근 세탁소 침입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형사과로 안내했습니다. 형사실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3년 전 비 오던 밤의 일을, 음주운전을 하고 사람을 친 일을, 그리고 도망친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차를 폐차하고 이사를 온 일, 세탁소를 인수해서 숨어 지낸 일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탁소에 침입한 사람의 일과 협박받은 일, 1000조각과 상자를 받은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진술했습니다. 형사는 제 진술을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했고 이 증거들로 범죄 조직을 검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3년 전 사건은 별도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자수한 점은 참작되겠지만 법의 심판은 받으셔야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남성, 피해자 유족분도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이상 모든 것을 직면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조사실에서 그 중년 남성을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3년 전에도 지금까지도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은 돌아오지 않아요. 알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과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도망쳤다면 전 당신을 용서하지 못했을 겁니다. 범죄 조직과 손잡고 평생 당신을 이용했을 거예요. 당신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스스로 나왔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시작이긴 하네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으세요. 그리고 진짜 속죄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 한쪽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죄책감이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제공한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경찰은 범죄 조직을 추적했고 2주 만에 주요 조직원들을 검거했습니다. 저를 협박했던 그 남성도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최근 발생한 빈집털이 사건들의 증거물을 세탁소에 임시로 은닉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년 전 뺑소니 사건도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현장 주변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다시 검토되었고 제 차량의 폐차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제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검찰은 저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섰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판사 앞에 서서 제가 한 일을 다시 한번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준혁 씨의 아내와 이제 6살이 된 딸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판은 3번의 공판을 거쳐 결론이 났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지만 자수한 점과 범죄 조직 검거에 협조한 점,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했습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300시간도 함께 명했고 피해자 유족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 유족과 마주쳤습니다. 이준혁 씨의 아내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세탁소는 문을 닫았습니다. 3년 동안 운영했던 가게를 정리하며 수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숨어 지낸 시간들, 매일 밤 문을 잠그며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결국 선택한 고백. 그 모든 과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게 안을 비우며 마지막으로 세탁기를 닫고 계산대를 정리하고 형광등을 끄며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임 장소에 가서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를 나르고 청소를 하고 행사를 준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을 보며 이준혁 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딸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는 매달 위자료를 분할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금액을 매달 빠짐없이 송금했습니다. 그 돈이 충분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벌이는 족족 송금하며 생활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용서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으며 제가 한 일의 결과를 직면하고 책임지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 모임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의 입구에서 그 중년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이준혁 씨의 형이었고 저를 협박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동생을 잃은 유족이었습니다. 동시에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동시에 그의 협박을 신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자이자 가해자였고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떤 말도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유족 가족들을 배웅했습니다. 저는 도착하는 유족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다른 입장으로 하지만 같은 아픔을 나누며 각자의 속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그와 다시 마주쳤을 때는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동생의 무덤에 자주 간다고 했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용서를 빌지만 대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밤 이준혁 씨를 생각하며 용서를 구하지만 영원히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둘 다 속죄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세탁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아니라 직원으로 살아가며 매일 아침 출근해서 세탁기를 돌리고 다림질을 하고 옷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제 가게는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편안합니다.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필요 없이 그저 담담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여전히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입 봉사자들을 안내하는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숨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준혁 씨의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그분의 집 근처 카페였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두려웠지만 피하지 않고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마주 앉자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 저 역시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1년 동안 당신이 봉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봉사한다고 해서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은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도망치지 않고 책임지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분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어쩌면 평생 못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당신이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남편도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고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아빠 없이 자라지만 씩씩하게 잘 크고 있어요. 당신도 잘 사세요. 그리고 카페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고 골목 어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며 예전에는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저 가로등일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은 남아있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며 숨길 것이 없으니 두려울 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 닫는 시간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문을 열 때마다 도망치지 않고 직면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탁소는 문을 닫았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은 열렸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여전히 속죄의 길이 길게 이어져 있지만 이제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걸어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3년 전 도망쳤던 그 순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속죄의 시작이라는 것을. 골목 어귀의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깜빡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빛을 내며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도망치지 않고 숨지 않으며 그저 담담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하루하루를. 문 닫는 시간의 냄새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대신 문 여는 시간의 희망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습니다.